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탄핵 추진을 놓고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주말 동안 의원들의 의견을 더 듣고 다음 주 월요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마무리됐습니다.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김기현 의원과 친윤계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간의 신경전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자 여야가 앞다퉈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지원을 위한 K칩스법을, 민주당은 그린 산업 흡수를 위한 한국판 IRA법을 강조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해보는 청년맞수. 일제히 안철수 때리기에 나선 친윤계 공격에 역효과를 걱정하는 여당과 역풍을 우려해 강경 투쟁 모드에 제동을 걸고 나선 야당의 복잡한 내부 분위기를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주말 동안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다음 주 월요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의 탄핵 추진에 대해서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지영 기자입니다. 오늘 예정이 없었던 긴급 원내대책회의를 비공개로 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 당론 발의에 대한 당내 의견 수렴 방식 등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어제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의 탄핵을 놓고 여론 역풍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던 만큼 의원들의 의견을 더 듣고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주말 동안 의원들을 직접 만나거나 온라인으로 찬반 의견을 물은 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한번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의 탄핵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당 지도부 회의인 최고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치고 그리고 오전 중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방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관련 특검 추진 의사도 분명히 했습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특검 추진 방식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로 넘기기 위해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사위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선 제적위원 5분의 3, 11명 이상이 필요한데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10명이라 불가능하고 캐스팅 보트를 진 법사위 소속 시대전환 조정은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슈 덮개용이라며 특검의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김 여사의 추가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고발한 데 대해 대통령실을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대통령실이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기 때문에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여부는 규명되지 않을 수 있다며 무고 혐의로 맞고발해 주가 조작 여부를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국민의힘이 조금 전 3.8 전당대회 후보자 등록을 마감했습니다. 당대표 후보에만 모두 9명이 등록한 가운데 양강 구도를 형성한 김기현, 안철수 후보 간의 갈등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안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페어플레이를 호소했고 김 후보도 내부 분열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홍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안철수 후보 대 친윤계 갈등으로 과열되고 있습니다. 최근 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가 잇따라 발표되자 김 후보를 지지하는 친윤계 인사들이 일제히 안 후보 공격에 나선 겁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 후보 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김영우 국민통합위원을 해촉하면서 양측 간 공방은 더 격해졌습니다. 안 후보는 친윤계의 견제가 이어지자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전 투구가 아닌 화합하는 경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단적인 이전 투구에 대해서 정말 해도 너무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내년 총선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이끌 지도부를 뽑는 선거입니다. 안 후보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윤심은 안 의원이 아니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는 윤 대통령과 안 의원이 독대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에 힘을 실었고 안 후보를 향해선 내부 분열을 그만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김 후보는 친윤계의 안 후보 비판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친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하람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과 허은하 의원이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에 출마하면서 관심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당원은 약 80만 명인데 이전 대표 시절 당원 가입이 많이 늘었고 특히 수도권과 20, 30대 비중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대표 선거의 경우 1차에서 과반이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로 가는 만큼 1차 과반을 목표로 하는 김기현, 안철수 후보의 셈법은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에너지 위기로 난방비가 급격하게 오르고 무역 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최근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데요. 정치권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해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희연 기자입니다. 글로벌 경기가 나빠지고 반도체 수출이 크게 줄면서 지난달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가 126억 9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제조업 10대 업종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와 수출 지원에 나섰고 특히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비 투자 세액 공제율을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대기업은 8에서 15%로 각각 상향하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세액 공제율을 높이는 K칩스법 논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정부에 힘을 실었습니다. 지난해 말 K칩스법이 어렵게 통과됐지만 미국, 대만과 비교하면 아직 지원이 크게 부족하다고 주장합니다. 입법이 하루 늦어지면 반도체 수출이 1% 준다는 각오로 서둘러야 하고 야당도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초부자 특권 감세라는 시대착오적 유물만 끌어안고 가다가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통상 전략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중장기 산업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와 그린산업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인프라 확대를 뒷받침하는 한국판 IRA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밋빛 환상을 유포하면서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통상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될 시점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한국판 IRA법을 준비하겠습니다. 난방비 지원 문제를 놓고도 여야의 해법은 엇갈렸습니다.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고 중산층 지원은 아직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이 어느 정도 마련되면 당정 협의를 열어 지원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달에도 고지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해결할 필요도 있지만 그런 것을 다 고려한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당정을 할 수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지금 즉시 30조 원 민생 프로젝트 협의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고 특히 그중에서 에너지 물가 지원금 7.2조 원 즉시 협의에 응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재정당국은 본 예산 집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추경을 편성하는 건 재정 건전성 악화와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어서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오는 7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추경을 둘러싼 양측의 거센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지자체 재정 문제 해결 대책을 논의합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현재 지자체가 무임승차에 따른 운영 적자를 매년 수천억 원씩 부담해야 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현재 65세 이상으로 규정된 무임승차 기준을 높이고 적자 분배 방식을 중앙정부가 나눠 가지는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기재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인 유성걸 의원에게 무임승차 관련 실무 보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교육정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당내 교육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위원장을 맡을 서동용 의원은 출범식에서 교육 분야의 개혁과 미래과제 완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축사를 통해 교육 관련 연구가 실제로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올해로 시행 1주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경영계 의견과 달리 법 규정이 모호하지 않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권호성 성신여대 법학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들과 시민단체가 주최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 교수는 입법 배경과 조문 구조 등을 꼼꼼히 살펴보면 경영 책임자 등으로 규정된 처벌 대상의 개념이 모호하지 않고 적용 대상은 향후 법원 판례의 축적으로 형성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로자의 안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법에서 규정한 처벌 대상의 정의가 불분명해서 경영계로부터 모호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대통령실이 역술인 천공희 대통령 관저 이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 발언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2곳의 기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은 국민과의 약속인 대선 공약을 이행한 것이라면서 천공 관련 가짜 의혹을 제기한 것은 악의적인 프레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입막음을 시도한다고 덮일 문제가 아니라면서 CCTV 영상과 출입자 명단 등을 공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정을 천공으로 도배해서 이재명 대표의 죄를 덮는 게 민주당의 목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늘 소상공인연합회 등 11개 기부단체에 국회 코로나19 이원금을 전달했습니다. 김 의장은 이원금이 고물가로 힘든 서민들의 아랫목을 따뜻하게 하고 매서운 추위를 막는 가림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행사의 이원금은 국회의원들이 매달 세비 인상분을 모은 것으로 모두 4억 2,889만 원이 모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민식이법 도입 이후 스쿨존 안전이 강화됐지만 어린이 사망 사고는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스쿨존에 보행보도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동원이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임채원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엄북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진 고 이동원 군. 해당 스쿨존에는 보행보도, 울타리, 안내 도색 등이 없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고 이동원 군 아버지는 최소한의 교통안전장치도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시설 강화 입법을 호소했습니다. 저희 곁에 있다 하늘의 별이 되었지만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스쿨존에서 어린이들이 어른에 의해 숨지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이른바 동원입법 입법을 약속했습니다. 바로 학교 앞에서 음주 차량이 달려들 때 우리 어린이들이 그 자그마한 몸 하나 숨겨줄 수 있는, 보호해 줄 수 있는 땅 한 떼기조차 우리가 마련해 주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왜 존재합니까? 지난해 어린이 교통사고는 5건 중 1건꼴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 장비 미비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는데 이른바 민식이법이 도입되면서 처벌은 강화됐지만 스쿨존을 알리는 표시,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이 없거나 규정에 어긋나는 곳이 많다는 겁니다. 시설은 완벽하지 않다. 처음에는 잘해놨더라도 관리가 안 되기 때문인 거고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도 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스쿨존 진입로에 용의 이빨을 표시해둔 호주의 사례와 과속 방지턱형 인도식 횡단보도 설치, 도로폭을 줄여 일방통행을 지정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통학로 위험도 조사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취약 지점을 보완하는 방안도 소개됐습니다. 과속방지턱도 지금 그 가짜 과속방지턱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 감점을 주는 거죠. 이러면은 학교별로 다 점수가 나옵니다. 도로를 구불구불 만들어주는 거고 좁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로가 매우 좁아야 속도를 낼 수 없다. 이 밖에 도로가 보행자의 공간이라는 인식 개선 캠페인 진행과 보호구역별로 학부모 등 학교 관계자가 참여하는 안전위원회 구성도 제안됐습니다. 이른바 동원입법 입법 논의도 이루어졌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보행보도 설치, 교차로 무인교통 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방호 울타리 우선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네,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여론과 그 안에 담긴 여의도 이슈를 풀어보는 뉴스엔 주간 리서치.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통령실이 그 난방비 대책을 연달아 내놓고 있지만 성남 민심을 달래기에는 이제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예. 난방비 문제는 바로 이제 민생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건 이제 바로 또 그 민심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도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국민들이 어떤 이슈에 주로 민감하게 반응하냐면 돈, 특히 이제 어려운 민생과 관련된 부분에서 영향을 바로 받게 되거든요. 네, 이전에는 물가라든가. 네. 세금, 최근에는 이제 바로 난방비입니다. 네. 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상승세를 유지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난방비 일격을 맞으면서 조금 내려간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MBS 설 연휴 직전에 실시됐던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뭐 큰 변화는 아닙니다. 네. 1%포인트 내려왔고요. 또 부정평가도 1%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좀 주목해서 보실 조사 결과는 바로 한국갤럽입니다. 네. 왜냐하면 매주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결과 발표가 안 됐고요. 설 연휴였기 때문에 2주 만에 발표가 됐는데 그래도 좀 올랐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2%포인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도 56%로 올라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지지율이 들어온 것은 아니지만 네. 일부 들어왔던 지지율을 내줬다, 반납을 했다. 큰 폭은 아니지만 그러면 누굴까? 주로 70대 이상 주부층에서 부정적인 평가, 긍정은 떨어지고 부정이 올라갔습니다. 그럼 따지고 보면 70대 이상 연령대에서 주로 생계비에 차지하는 난방이나 난방비와 관련된 비용이 클 수가 있고요. 네, 비중이. 네. 그리고 주부층들이 주로 뭐 난방비, 가스요금 그리고 아파트 관리 고지서를 보게 되거든요. 이게 민생이니까 이걸 봤을 때 12월 달에 또 추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요금을 이러면서 네. 관리요금에 대한 이런 반응이 난방비가 바로 대통령 지지율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1월이 이제 더 추웠기 때문에 이제 이번 달에 나올 그 예. 이제 관리비가 이제 더 걱정이 그렇습니다. 되는 어떻게든 상황인데. 대책이 좀 마련돼야 될 것 네, 같고요. 물가가 이제 대통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준 걸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알아볼 텐데 오늘은 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예. 현재 관심을 모으는 부분이 김기현, 안철수 의원의 날선 공방, 날선 신경전 가운데 두 사람의 여론조사 이제 결과 추이인데 네. 지난주에 그 첫 역전에 성공했던 안철수 예. 의원 지금 어떻게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까?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분히 그 결과가 일단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 테니까 바로 그래프 결과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자대결 구도입니다. 이 MBS 4개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에도 탑재가 됐는데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이 지지도를 물어봤습니다. 안철수 34%, 김기현 20%. 그러니까 불과 한 열흘경 전만 하더라도 가장 선두 자리에 있었던 인물이 김기현 의원이거든요. 네. 근데 불과 한 일주일 새 이 지지율이 반전됐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앞서가고 또 김기현 의원이 쫓아가는 결과인데 리얼미터 조사 결과도 비슷한 시점에 실시된 조사 결과입니다. 이 조사에서도 자동응답 조사죠. 리얼미터 조사는 안철수 43.3 네. 그리고 김기현 36%.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의 MBS 든 또는 자동응답 ARS 조사의 리얼미터 든 안철수 의원이 가장 앞서가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예. 봤습니다. 다자 대결 이제 봤고 양자 대결 이제 조사도 살펴볼 텐데 예. 안 의원이 여전히 그 계속해서 이제 앞서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제 50대 32. 근데 또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48.9대 44.4. 여기는 이제 또 오차범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디를 더 그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이제 가상양자 대결은 좀 혼선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지 아직 당원 조사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결과를 보고 계시듯이 하나의 조사는 양자 결선 대결입니다. 가상 대결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만 맞붙었을 때 안철수 50, 김기현 32. 좀 차이가 큽니다, 이 조사는. 네. 그리고 조금 가깝게 붙어 있는 조사 결과는 안철수 48.9, 김기현 44.4. 이것이 의미하는 건 한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면 됩니다. 어떤 건가요? 하나는 네.
실제 당원들을 대상해서도 이런 결과가 나올까? 왜냐하면 국민의힘 지지층과 그다음에 당원의 지역별, 연령대별, 남녀별 분포는 다르거든요. 네. 그걸 또 감안할 필요가 있을 테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돌발 변수입니다. 바로 천하람 변수. 네. 천하람 이준석 전 대표의 지지층을 견인하는 그러니까 당원의 약 한 이건 뭐 추정입니다. 네. 10에서 15만 명 정도를 이준석 전 대표를 지지하는 지난 전당대회도 그렇고 그 이후에 이준석 전 대표가 독려를 해서 당원에 가입을 했던 네. 이 MZ세대 2030 세대가 천하람 변호사, 천하람 전남 순천갑 위원장을 지지할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당원 차원에서 높은데 그들이 과연 양자 대결 구도 이전에 이 컷오프에서 천하람 이 후보가 이제 네. 당권 도전하기 때문에 후보겠죠. 어느 정도의 지지를 얻을까? 이것도 정말 하나의 새로운 물결이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것도 다자 대결도 물론이지만 컷오프 다자 대결도 그렇지만 양자 대결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2030 책임당원이 전체 30% 이준석계를 이제 지지하는 층이 10만에서 이제 15만 명으로 추정되고 네. 있고 천하람 이제 변호사가 이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아마 이제 또 그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을 거고 다음 주 초에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오겠죠. 다음 주에 우리 방송까지 이제 결과가 나오면 같이 이제 정말 흥미로운 결과를 분석을 해드릴 텐데 알겠습니다. 8일, 9일 날 컷오프 이제 여론조사 당원 대상입니다. 네. 실시돼서 이제 10일 날 발표되기 때문에 아주 정말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한 달여 좀 더 남아 있는 네.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 최종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변수로 보입니다. 결과를 점치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은 민주당도 현재 그 마찬가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부결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민주당 안팎의 인사들의 이제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체포 동의안에 대한 국민 여론 조사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팽팽합니다. 이것이 이제 워낙 팽팽한 것이 전체 응답자 여론에서도 이렇게 이제 팽팽한데 체포 동의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요청을 할 때 네. 어떻게 돼야 한다고 보는지 물어봤는데요. 통과돼야 한다가 47.5%, 통과되면 안 된다가 47%. 그러니까 0.5% 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팽팽하네요. 예, 이건 이전의 조사와 또 다른 점은 지금 이 검찰 수사와 이재명 이재명 대표의 대응 이것도 굉장히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되는데 심지어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중도층도 나눠져 있다. 중도 진보, 중도 보수.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건 이제 체포 동의안의 내용이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과는 상관없이 검찰에서 체포 동의안을 요청할 정도면 상당히 좀 혐의가 또 구체적이어야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체포 동의안이 요청하는 그 지점까지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지지율에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겠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론의 영향도 있겠고 이걸 어떻게 좀 감당을 해내겠느냐. 또 하나는 체포 동의안이 그렇다면 부결된다면 그 부결되고 난 이후에 여론은 어떻게 또 대응을 해낼 것이냐. 네. 그러니까 이런 검찰 수사에 대한 또 검찰의 체포 동의안에 대한 여론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검찰 수사 계속해서 진행되고 또 관련된 내용들이 또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이재명 대표가 또 더불어민주당이 얼마나 잘 대응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총선을 앞두고 그만큼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정치권에서 여의도 또 정치 이 판세에서 중요한 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결과 이제 알아볼 차례인데 이재명 대표의 이제 본인의 이제 이야기처럼 답정 기소, 답은 이제 이미 정해져 있다. 이제 기소로 가는 분위기로 이제 무게추가 이제 많이 기울어져 가는 그런 이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이미 그 이재명 대표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또 기소가 되면 이제 추가 기소가 되는 상황인데 네. 기소가 만약에 된다면 대표직을 유지하냐 아니면 사퇴가 맞냐? 이재명 대표 이제 거취를 둘러싼 또 여론 조사를 또 했죠. 네, 아주 이 민감한 결과로 나타난 조사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조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기소가 될 경우 이제 네. 재판에 회부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과연 당 대표직을 어떻게 되느냐? 리서치 뷰의 조사를 보면은
물러나야 된다 47%, 유지해야 된다 43%는 아주 큰 차이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여론은 그래도 조금 물러나야 된다가 높게 나타난 편입니다. 오차범위 내지만 네. 한국갤럽의 조사를 보면은 사퇴해야 된다가 54.9% 절반이 넘죠. 기소가 돼도 유지해야 된다가 38.3%인데 이게 이제 갤럽 조사까지 이 망라해 보면 그래도 기소가 되면은 대표직위를 유지하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여론이 조금은 더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없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게 물어보면 그대로 대표직을 유지해야 된다고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요구 또 여론을 이재명 대표가 무시는 못할 겁니다. 네. 오히려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들을 더 결집해야 되는 당대표의 이 역할이나 또 기능으로 봤을 때는 대표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이게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 특히 총선은 이 진영 간 결집 속에서 중도나 MZ세대, 중도 성격이 좀 있습니다. 네. 2030 세대가 어떤 투표를 할지가 중요한데 자, 이 대응을 또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총선에까지도 영향을 주는 실제 일이 발생된다면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여론의 추이를 계속해서 이제 민주당 또 이재명 대표도 살펴볼 텐데 기소 시 어떻게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고민이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엔 주간 리서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월 3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가짜 상표 대 윤심 보태기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오늘까지였죠. 김기현, 안철수 두 후보의 양강 구도로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의원을 지원하고 있는 친윤 진영에서 안철수 의원을 향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선 분위기입니다. 친윤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안 의원을 두고 가짜 윤심팔이라면서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안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국정 운영에 힘을 뺄 것이라면서 또 한 번 공세에 나섰습니다. 경선판에 끌어들여서 안 될 대통령님의 이 의중까지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하면서 당심을 유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에 안철수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국정에 힘을 뺄 가능성이 높다. 혹시 이런 우려십니까? 정리하면? 네,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안 의원이 인수위 시절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결근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안 의원도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윤 힘이 되기 위해서 나온 후보입니다. 윤심팔이 경쟁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 힘이 되는 윤심 보태기 경쟁을 해야 합니다. 또 다른 당권 주자죠. 조경태 의원도 당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친윤계 인사들의 행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같은 당 소속이면요. 엄밀히 따지면 모두가 친윤이지 않습니까? 안철수 의원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찍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찍으면 친윤이잖아요. 친윤, 반윤, 비윤으로 가름할 그분들은요. 저 윤리위에서 좀 이걸 한번 엄중히 좀 이렇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의원을 향한 친윤 진영의 압박. 최근 불거졌던 나경원 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 과정이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국민의힘을 이끌어갈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D-1입니다. 내일이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 규탄을 위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대대적인 장외 투쟁을 예고하고 나선 건데요. 당 지도부의 총동원령에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표출되는가 하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그 장애 집회는 이거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민주당 전체가 똘똘 뭉쳐서 또 방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지금 다 나가지고
지금 하는 건 좀 그렇다. 민심을 이렇게 산수, 다시 말해서 머리 숫자로 확인하려고 그러는 그 집회 때 머리 숫자로 확인하려고 그러는 것은 물리적 머리 숫자 별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총선은 폭망이었죠. 저는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는 것을 극복하는 건 목소리를 크게 하고 그 장애 집회를 여러 번 하는 걸로 극복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전현 동원력이 내려졌지만 비명계 의원들은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집단 행동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적지 않다는 점과 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당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펼쳐오기도 했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방탄 이미지가 굳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일 텐데요. 자, 그럼에도 단일 대우 흐름을 거스르는 것 또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친명계 일각에서도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제1야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수당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한다고 하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다. 장애투쟁이라보단 보고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의 민생 투어의 결과를 보고하고 정부에게 정부의 어떤 민생 대책을 촉구하는 뭐 그런 자리로 보고 나가는 겁니다. 일회성을 국민들하고 좀 공감하고 교감을 나누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방향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저희는 원내에서 싸워야죠.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외투쟁은 소수당의 뜻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것인데 다수당인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하는 것은 국민 편가르기일 뿐이라면서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반면 민주당은 장외투쟁의 강행과 함께 단발성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제1야당의 대대적인 장외투쟁. 민주당은 어떤 득실을 가져오게 될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맛수. 오늘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유승민,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안철수 의원이 십자포화를 맞고 있는 상황인데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그 당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략을 바꿀 생각이 이제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윤핵관의 총력 공세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먼저 권지웅 대변인부터 볼까요? 네, 뭐 다른 당이긴 하지만 너무하다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이준석 대표로부터 시작해서 당원 당규를 바꿔서 전당대회 룰을 바꾸고 그리고 나서 권성동 의원이 사무실까지 잡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불출마시키고 나경원 의원에게 공개적으로 비서실장을 통해서 막 이렇게 논쟁을 하게 해서 결국 출마 못 시킨 다음에 이제 안철수만 남은 거죠. 김기현으로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험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럴 거면 당원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이럴 거면 왜 전당대회를 하냐. 차라리 옛날 총재 시절로 돌아가서 총재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을 하는 게 더 차라리 솔직한 거 아니냐라고 할 만큼 저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의 힘자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당 내 민주주의가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저렇게까지도 파괴될 수 있구나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특히나 양당제 체제 내에서는 어느 한 당이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당도 언제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당 민주주의 전체가 퇴행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저는 사실은 되게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에서 그 안철수 후보는 친윤이 아니다 이런 언급까지 했나 봐요. 좀 아까 자막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이게 나경원 의원 때하고 또 이제 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제 개인의 의견으로는 저는 안철수 의원님께서 저희 당 지금 대표가 되셔서 대표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실 수 있을까 좀 걱정도 많이 되고 이런 편입니다. 제 개인의 의견으로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의 의견이고 이러한 당원들의 각 개인의 의견이 모여서 결국 선출되는 것이 당 대표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정당 민주주의고 당원 100%로 이제 전당대회 룰을 고치면서 이야기했던 명분도 그것이었고요. 근데 지금 결국에는 어떤 당원들의 뜻이 중요한 것보다
원하는 좀 다른 모양새로 비치는 행동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이제 방금 권지웅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것과 같은 이런 오해들 이런 거 충분히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오해라고 말씀드리기도 민망할 정도 상황이 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정당 민주주의라는 것이 당원들의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있어야 한다. 네. 이것이 과연 지금 그 지켜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과윤불급. 오늘 그 당대표 출마 선언에서 천하람 변호사가 한 말인데요. 이준석 개인 그 천 후보의 등판으로 국민의힘 책임당원 중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그 2030 세대 표심이 중대 변수가 된 듯합니다. 같은 청년 정치인으로서 그 천하람 변호사 출마 선언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이제 굉장히 힘든 결정을 내리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앞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저희 전당대회 쪽 상황이 지금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출마를 한다고 해도 뭐 어떤 성과를 내기 어려운 지금 상황으로 국면으로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인 걸 이미 알면서도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한다는 건 뭐 어느 정도 자기 희생 없이는 이루기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참 어려운 결정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것과 별개로 과연 얼마나 바람이 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것은 단순히 방금 이제 이 질문에 2039 세대 표심만 얘기하면 저는 충분히 바람이 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 전체를 보면요. 그 대선 당시만 해도 젊은 층에게 남녀 통합해서 거의 50% 넘는 지지를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진짜 한때 뭐 10%대 미만까지도 떨어졌다가 아직도 20%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젊은 층 기존에 이제 이번 대선 때까지만 해도 우리 당을 지지했던 젊은 층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거꾸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이 윤심이 젊은 층에 있어서만큼은 역순으로 오히려 역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지금 어떤 윤심과는 조금 다른 행로를 겪고 계신 천하람 변호사님께 지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세대 당원들 분의 지지는 과연 어떨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대구에서 뭐 윤핵관 퇴진을 위해서 쓰러질 때까지 운동을 하겠다 이런 이제 또 포부도 밝혔네요. 네. 그 저는 생각보다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가능성은 당 대표가 된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컷오프를 통과한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꽤 영향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인데 아까 이야기해 주신 대로 사실 지금 이제 2030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그 2030에서는 되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 그 국정 지지율이 한 30%대지 않습니까? 근데 2030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거의 부정 여론이 70-80%를 오가고 있어요. 그건 거의 안 바뀌고 계속 그걸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건 2030 당원이 꽤 늘었다는 거고. 30% 정도. 네.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사실은 젊은 층 같은 경우는 과정의 투명함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민주성 이런 것들에 되게 민감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면에서도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후보가 사실은 마음에 안 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2030 세대에게 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끝으로는 제가 국민의힘에 되게 오랫동안 있었던 분이 주변에 있는데 네. 그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굴러온 돌인데 너무하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거냐면 그분은 연령이 꽤 있는 국민의힘 당원인데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에게 하는 걸 보면서는 저건 너무하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완전히 해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시던데 저는 그런 의견이 지금 안철수 후보에게 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천하람 변호사에게 이동할 수도 있는 표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뭐 김기현 후보보다는 이제 안철수 후보의 표를 좀 가져갈 거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 문성호 대변인도 컷오프 통과 예상하십니까? 저도 컷오프는 통과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당원들 숫자 자체가 이준석 대표 체제에서 굉장히 많이 늘었고 그중에서 2030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기 때문에 4위 안에는 저는 무난하게 안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그 권지웅 의원께만 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만약에 내가 그 여당 당원이면은 나는 천하람을 찍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같은 생각 갖고 계실까요?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투표권이 있다면? 네, 이게 어쨌든 당내에서 경선을 하게 되면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과 이제 선거를 뛰어야 되겠죠. 캠페인을. 네. 근데
심정적으로는 천하람 후보를 지지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투표는 천하람 후보에게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인데 저는 국민의힘 당원은 아니지만 아까 말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많은 걸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제동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제동 건다기보다는 어쨌든 자기가 이제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 거고 이 망가지고 있는 당에 대한 입장을 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면에서 천하람 후보는 어쨌건 상식을 좀 바로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이 참 고마울 것 같아서 아마 응원하지 않을까. 다른 당이지만 그래도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 사실 신뢰를 많이 잃었지 않습니까? 그걸 회복하려고 하면 여당에 꽤 건강한 어떤 젊은 층의 대표가 생긴다고 하는 건 저는 국민의힘에게도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청년 정치인의 생각은 어쨌든 컷오프 4위 안에는 들 거다. 네. 굉장히 건강한 청년 정치인으로 평가를 하시는군요. 네. 근데 사실 문성호 대변인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지금 청년 정치인이 당대표 선거에서 컷오프를 통과할 수 있겠다고 하는 건 되게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힘이어서 가능할 수도 있고 천하람 변호사여서 가능할 수도 있는데 여튼 저는 이런 일은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불과 일주일 컷오프 결정이 나는 게 이제 2월 10일이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면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불과 일주일 남겨두고 지금 이제 그 등판을 한 겁니다. 어쨌든 평가가 이제 두 분 다 4위 안에는 들 거다. 그러면 이제 안철수, 김기현 그리고 이제 황교안 후보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 나머지 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을지 아무튼 이제 일주일 후가 어떨지 뭐 다음 이제 우리 두 분 모시고 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겠네요. 결과는 천하람 후보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켜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민주당 의총 상황인데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을 논의한 결과 일단 의견 수렴을 더 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론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강성 지지층에 더 이상 휘둘리지 말자 이런 의견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경 노선에 이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것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건지 같은 그 민주당 당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좀 사안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은 사실 민주당 전반적인 정서는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경한 분들만 그렇게 주장한다기보다 전반적 정서라고 생각돼요. 근데 이제 이게 정말로 가능할까에 있어서 정당으로서 어쨌든 고민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저는 이게 계속 논쟁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이제 탄핵을 일단 시키게 되면 헌법재판소와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원고 역할을 사실은 법사위원장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김도 법사위원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인가? 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쨌건 이번 참사의 특징은 국가가 작동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사법적으로 어떻게 어떤 죄가 있다, 형사적으로 죄가 있다라고 할 만한 것이 어디까지인가 사실은 분명하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탄핵의 요건이 될 것인가도 사실은 좀 불분명하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만 봤을 때.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전반 정서가 저는 탄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너무 뻔뻔해요. 그러니까 정말로 길을 걷다가 158명이 돌아가셨고 그 이후의 아픔을 견디지 못해서 한 분이 더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걸 놓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유가족을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이상민 장관도 마찬가지죠. 세월호 때는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한 달 있다가 유가족분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정자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보면서 저 사람의 진심이 어디 있는구나를 알 수 있는데 정말 여기에 일말의 책임도 없는 듯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설사 법률적 요건을 못 지킨다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주장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이 두 가지가 지금 논쟁하고 있고 주말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니까 적절한 방책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민주당도 이제 변해가는 국민의 여론에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이상민 장관께서 물러나셔야 되느냐 아니냐를 여론조사라면 물러나야 된다는 게 다수로 나와요. 근데 또 탄핵을 할 것이냐라고 질문을 바꾸면 또 그 이야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국민들께서 이제 어떤 이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아픔을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과연 이런 국민적 아픔을 정치인들이 본인들의 유불리로 이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여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이건 민주당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정치인들 양당 전체가 어떤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문제를 정치적 쟁점화하지 말아라. 이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거기에 자신들이 너무 강경한 이야기를 냈다가는 그 주범으로 자신들이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반면에 민주당 측은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주가 조작 의혹 특검에 이어서 논문 의혹 청문회까지 들고 나왔는데요. 자, 이런 공세에 여당이 적극적으로 옹호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 김건희 방탄대전 저희가 소제목을 이렇게 붙여봤는데 하지만 그 내심 속내로는 각기 그 이재명 리스크와 김건희 리스크 좀 걱정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게 결국 이제 김의겸 대변인께서 이야기를 다시 하시면서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 김의겸 대변인께서 공당의 대변인이신데 지금까지 정말 사실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그게 또 금방 밝혀져서 망신당하신 적이 참 많은데 이번에도 만약에 좀 다른 분이 이야기를 하셨더라면 저희 쪽에서도 좀 더 이야기를 좀 더 건설적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매번 정말 양치기 소년같이 허위사실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또 공세로 나오니까 결국에 지금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궁하다 보니까 결국 또 아무 말이나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밖에 저희는 반응을 할 수밖에 없고요. 뭐 그거와는 별개로 이제 지금 뭐 김건희 여사께서 받고 수 있는 혐의들은 뭐 수사 중에 있으니까 거기서 만약 잘못을 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거기에 따른 처벌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런 것이 아직 혐의에 지나지 않은 순간에서 지금 마치 본인들이 겪고 있는 혐의를 이런 국민들의 눈을 돌리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국민들의 의혹이 짙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의겸 대변인이 이야기한 내용은 뉴스타파와 일요신문이 보도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 분들이 보도한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판에서 검사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거짓이라면 그 검사가 일단 거짓말을 한 거고 몇 개 언론이 그 거짓말을 받아 쓴 거고 그리고 나서 민주당이 그것을 이야기한 거라서 고발을 하려고 하면 그 검사를 고발했어야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단정적으로 말한 것이 잘못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검찰발 피의 사실 공표로 단정적으로 말하는 건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비대위원회에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역시 고발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데 그게 가려지겠습니까? 저는 되려 정말로 헛발질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김의겸 대변인을 고발할수록 저는 이 사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풀 수 있는 건 김건희 여사의 해명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것과 별개로 저는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을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게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혹이 커진다고 해서 특검을 이야기한다고 읽히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체포동의안, 시일이 다가온다고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지니까 더 반발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는 비춰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 두 개를 그렇게 연결시킬 부분이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는 지금 계속 검찰에 출석하고 있어요. 한 번도 수사를 억지로 막은 적이 없습니다. 이 스탠스로 계속 가야 국민들이 참 검찰이 너무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성실히 수사받았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어떻게 하는지 보자. 이렇게 되어서 되려 민주당이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 그게 아니라 쟤네들도 잘못하고 있어요. 검찰 참 나빠요. 이야기를 반복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마음을 줄 것 같지 않아서 지금 특검 이야기를 하는 건 설사 이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하더라도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이제 금방 이 공방이 끝날 것 같지가 않다는 의견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그 방탄 공방이 내년 총선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연 민생은 어떻게 할 거냐? 그중에 이제 최근에 난방비 폭탄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서민들은 어떻게 방치할 것이냐. 이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 논의로 오늘 하겠습니다. 난방비 대책에 대해서 이제 정부 여당과 민주당이 각각 이제 대책을 내놨는데 두 분은 어떻게 이제 실효성과 또 현실성 면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청년 정치인들이시니까 이번 대책에서 이제 좀 빠졌습니다. 청년 난방비 문제에 대해서 또 그 쉽지 않은 상황에 있는 청년 대책, 난방비 문제에 대해서는 또 두 분 어떻게 생각 갖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좀 들어볼까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그냥 난방비가 올랐다는 것 말고도 날씨가 너무 추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위기 가구들은 두 가지 어려움이 다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는가 하면 실제로 생존의 위기까지 있는 것이고
딱 이 사례는 아니지만 어젠가 엊그제 그 성남에서 두 모녀가 또 돌아가셨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나아질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셨으니까 아마도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겠죠. 근데 날씨가 너무 추워지는 것에 대한 대책도 없고 난방비는 비싸진다면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저는 단순히 이번에 그러니까 중도층까지 중산층까지 난방비를 지원할 거냐 아니면 청년들은 더 많이 지원할 거냐 정도 논의가 아니라 다른 구조적 해법을 같이 논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횡재세는 저는 그 구조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 되게 오랫동안 수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을 놓고 그 가격을 변동시키지 않는 걸 전제로 해서 어떤 가격으로 수급받고 있는 포션이 꽤 크고 나머지를 변동해서 받고 있습니다. 근데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되려 정유회사 같은 경우는 돈을 많이 벌게 된 거예요. 그런 것들은 구조적으로 회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어려울 때 그런 돈으로 또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횡재세 논의가 단순히 어떤 기업이 배부른 것을 가져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크게 변동하는 리스크를 우리 국가가 어떻게 완화시킬 건가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 더는 저는 가스공사가 이제 적자가 났을 때 세금으로 메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의를 좀 더 숙성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가스비가 오르게 되면 사실은 가스비라고 하는 건 누진적 구조라기보다 세금에 비해 누진적 구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금으로 메우게 되면 세금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많이 번 사람이 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메우는 게 훨씬 더 어떤 가스비가 오른 것에 대해서 형평을 맞추는 데 좋은 제도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세금으로 메우는 것에 대한 합의 혹은 아니면 갑자기 돈을 벌게 된 기업에 대한 어떤 회수 이런 논의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끝으로 짧게는 에너지 문제는 냉난방 문제랑 연결되고 이건 주거 문제랑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주 추울 때 춥지 않게 아주 더울 때 덥지 않게 하는 조치를 함께 하는 것까지 꼭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우선 정부가 발빠르게 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은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지금 이 난방비 대란이나 이런 것이 어떤 국가적인 정책 실패보다는 결국 외부적인 요인이 주된 요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장기화될지 단기화될지 우리 대한민국 자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거를 따져봐서 과연 우리가 이런 지원 모델을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외부적인 요인이 종결될 때까지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 예산이 충분한 것인가? 그리고 그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논의가 분명 필요한 상황이고요. 다만 얘기하신 횡재세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하나의 아이디어로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현실에 적용시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것이 일종의 국제적인 정세에서 예측하지 못한 행운으로 번 소득에 대해서 추가적인 과세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누가 예측하지 못한 행운과 이 사람이 올바른 선관을 가진 것 혹은 아니면 투자를 잘하는 것 구분할 수 있는 것을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어떤 국면 전환용 이야기로는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데는 저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가 부채가 지금 1,000조가 넘는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 세금으로 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하셨지만은 저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민주당 정권 당시에 어떤 전기세나 가스비를 인상하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는 국민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공기업은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고 세금을 뭐 부자들이 많이 낸다고 해서 세금으로 메꾸면은 뭐 서민층은 부담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결국 그 세금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들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과연 이 해소되지 않는 외부 요인이라는 상승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가 어느 정도 희생을 감할 것인가, 그럼 그 폭은 어떻게 줄일 것인가 이런 게 좀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횡재세를 포함한 이제 세금 부분에 있어서 두 분의 이제 이견이 있네요. 자, 오늘 그 청년 마수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전 비대위원, 문성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여당 전대 상황과 야당의 대여 공세 그리고 난방비 대책 등 이슈들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입춘과 정월 대보름이 함께 있는 이번 주말 날씨 포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춘인 토요일 한낮 기온이 영상 3도에서 9도까지, 일요일 한낮 기온은 5도에서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늘도 맑아서 정월 대보름인 5일 밤엔 보름달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벌써 이제 입춘을 이야기하게 됐네요.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